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트럼프 집권 후에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저희가 함께 전하면서 좀 놀랐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야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한미 동맹 관계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부 재조정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 10일 날이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하고 서로 전화를 통했지 않습니까? 네네. 통화 내용의 핵심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00% 함께 간다.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한미 동맹은 이제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좀 조정이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아마 방위비 분담금 정도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시작통권의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드 재배치 문제를 둘러싼 뭐 논의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이건 뭐 저희뿐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텐데 더 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언론들은 우리가 우려한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후보 시절에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내고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약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그 얘기한 걸 그대로 옮기면은 뭐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히려 부자 나라를 방어해주고 있는데 부자 나라인 한국, 뭐 일본, 독일은 돈도 안 내고 있고 그들이 내는 것은 껌값이 불과하다. 피넛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껌값이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고 50% 정도 낸다. 그만큼이면 많이 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100% 내면 안 되느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내면 우리 철수하겠다. 전쟁 나면 니들끼리 해봐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프가 이 캠페인을 하면서 던졌던 말인데, 그러면 이걸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미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들을 후퇴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장벽 설치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장벽 설치하는데 멕시코 국경에 그거한테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바마 케어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 일부 수정하겠다라고 일단 한 발씩 물러섰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동맹의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는 이제 한국하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한국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세 나라가 같이 대상이 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담하는 것이 한 7억 6천만 불 정도 되고요. 일본이 한 20억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한 9억 6천, 7천만 불 정도 될 텐데요. 이걸 GDP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한 0.05%, 일본이 0.45%,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0.025%니까 독일보다는 우리가 2배로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얼마만큼 많이 부담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미군이 적게 주둔하는 데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28,500, 뭐 일본 같으면 36,000, 저쪽 독일 같으면 5만 몇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거 말고도 우리가 주한미군들한테 제공해주는 무슨 뭐 PX라든지 또 항공 또는 뭐 항만 이용료, 뭐 톨게이트 또 통갑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히 제공해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안 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도 건설적으로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전작권이 이제 재조정 가능성이 네, 있다고 네, 보셨습니다. 네, 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기간 동안 전작권 전환 문제를 매듭 지으려 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실제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 내에 이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될까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CSIS의 그 선임 연구원인 빅터 차죠. 우리 네네. 한국인 2세에 해당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와서 이제 강연한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2012년 4월 17일 한번 연기가 됐다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가 이제 마지막 연기된 것이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연기하는 것보다는 조건에 기초해서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WMD에 얼마만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되고 난 뒤에 한국군의 전쟁 기획 능력이 얼마나 네. 있을 건지 동북아의 그 상황이 전작권을 전환할 정도로 좀 안정적일 건지 이걸 예. 평가해서 이 조건에 맞으면 이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전작권의 전환은 곧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시점을 대충 2020년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빅터 차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하는 4년 동안에 이 문제를 좀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으로 봐서는 가능하면은 빨리 이 한반도의 이 방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한국한테 넘기고 자기는 지원 개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전 세계에 기동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한국의 방위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작권이 주한미군에 지금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있는 거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국방비를 투입해야 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비용 차이가 보는데요. 크게 날까요? 많이 나죠. 그렇게 예. 되면 결국은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걸 빨리 넘겨주는 것이 자기네들이 볼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기동성, 유연성 그것도 확보하면서 또 미국산 무기에 대한 대한 판매 그것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용주의자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 그렇죠. 이런 것들 그 입각에서 그걸로만 입각해서 바라본다면 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에겐 굉장히 좀 그 비관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에 입각해서 이 사드 배치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부분도 트럼프의 어떤 고립주의와 네.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추진되기는 또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드 보시죠? 배치 문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없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사드 문제 가지고 뭐 사드 배치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드 배치는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가면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8 내지 12개월 사이에 한반도에 빨리 전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돈으로 사서 미국이 자국의 돈으로 가지고 한 1조 5천억 되는 것을 그 부자 나라에 그냥 갖다가 배치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한국 보고 사라고 그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방부 대변인도 엊그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은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미리 이제 그어서 아예 선을 차단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것 가지고도 협상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국하고.
그런데 이게 사드 배치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낼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현재는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대선 공약 때문에 이 안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가 이제 한 얘기죠. 만일에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될 텐데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부분이 용인돼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뒤에는 가가지고 나는 절대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은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감축을 거론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북한과 소위 말하는 공표의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옷 벗고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또 전시작전 통제권이 물론 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고 하는 확장된 억제 속에서 예. 미국이 핵우산을 대한민국에 제공해 주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한국 스스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핵무장론이 등장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네.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이 지금 가정을 생각해서 질문하셨다라고 보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꾸준히 제기됐던 게 이제 대북 관계인데요. 네. 트럼프가 이제 그 후보 때 워낙 막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은 뭐 미치광이다 이런 네, 말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엔 직접 만나서 뭐 햄버거를 먹을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트럼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나긴 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교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앞부분에 저는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 당의 기본적인 그 정체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도 아프가니스탄전이 일어났을 때도 그리고 이라크전이 일어났을 때도 다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공화당이 대통령이었을 때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이 북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북한을 기본적으로 김씨 일가가 집권하는 노예 국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치광이라고도 얘기하고 정신병자라도 얘기했는데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 북한 미국으로 초청해서 햄버거를 같이 먹겠다 이걸 정상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비화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그 앞부분까지 제가 소개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김정은하고 못 만들 이유는 없어. 단지 그 사람을 내가 만찬장에 초대할 수는 없어도 둘이서 햄버거 가게에서 빵 먹으면서 얘기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게 그래 정상을 초청해서 대화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두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국무부 장관의 존 볼턴이라고 하는 그렇죠. 사람요. 이 사람 그다음에 킹 리치라고 하는 예.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했고 한 사람은 이제 하원 네. 의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둘 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부시 정권의 어떤 네오콘 성향들 맞아요. 예. 신보수주의자들의 아이콘으로 등장해 있었던 사람이 예. 바로 존 볼턴하고 여기 킹 리치거든요. 예. 이 사람이 국무부 장관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 대화 제가 볼 때는 네버예요. 오히려 지금 현재 취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압과 억제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네. 플랜 B가 책상에 올려져서 훨씬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할 네.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북한에 대한 봉쇄가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초기에는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에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중국이 이걸 해야 된다 네, 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트럼프 자체가 사업가 기질이 있고 실용주의자고 또 고립주의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제사회 현안을 크게 개입하지 않을 거라 했기 때문에 남중국해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이제 본인들도 비즈니스 마인드로 왔을 때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해 보실 수 지금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상충되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남중국해 문제는 소위 말해서 신구립주의로 인해서 개입 안 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중국의 영향력을 남중국해 전체로 퍼뜨리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 있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그렇지 45% 관세 매기면 이게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네.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미국이 중국 보고 북한 문제 네가 해결해라라고 하면 네. 중국이 그 말 듣겠냐고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할 경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한 만큼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네, 그렇다라고 알겠습니다. 봐야죠. 예. 네. 예, 또 이 우리 군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 서해 최전방을 잇따라 시찰함에 따라 또 도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예측 불허의 이 트럼프 당선에 북한도 지금 상당히 열심히 뭐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향후 움직임 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주판알이 서로 다르게 튕겨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김정은을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을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네. 우리가 트럼프 당선인을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지나가 보면 훨씬 우리 예측 범위 내에 들어오겠지만 적어도 지난 1년 동안에 선거 캠페인 한 걸 보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둘 다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들끼리 이제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주판알 튕기는 것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대화 쪽으로 혹시 말을 좀 꺼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훨씬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김정은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고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동선이 지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대남 도발일 텐데요. 대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은 아마 안보리 결의안이 지금 대통령 이 선거일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뭐 조금 더 뒤로 늦춘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죽은 날인 12월 17일 자기가 최고사령관에 등극한 12월 30날이 뭐 좋은 날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서해 지역을 한 이틀 사이에 계속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게 뭐 11월 23일이니까 그쯤 맞춰서 이런 동선이 좀 포착이 되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 네.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합참과 국방부가 이 김정은의 동선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지금 당연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도발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해야겠네요. 국제 도발이든 네. 국내 도발, 대남 도발이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해야죠. 자, 그리고 오바마 정부 이후에 8년 동안 대북 관계가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딱히 좋아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대화 유화 정책보다는 좀 더 강경한 정책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우리는 그 사이에서도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좀 짧게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걸 현실주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네. 아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강대국은 질서를 만들고 강대국은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약소국은요, 그 질서에 복속하는 거고 따라줘야 강대국이 되고요. 예.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의 트럼프의 공화당이 이제
앞으로 미국을 끌고 나갈 텐데요. 여태껏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화당이 있을 때마다 전쟁을 해왔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자기는 대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혹시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존 볼턴이나 킹 리처나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전혀 딴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또 다른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4년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8년 동안 대통령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늦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볼 때는 북한도 미국이 요구하는 자리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미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대 김현수 국제정치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